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심사 결정 자료를 분석했더니 5년 사이에 30만 명 이상, 즉 67.3%로 진료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실제 환자도 연평균 13.7%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 이 방관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영남대학교 비뇨기과 정희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 전립선 비대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예, 예.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전립선 질환이 요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첫 번째 원인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남성 노령 인구 평균이 약 한 80세에 육박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은 50대부터 나타나서 80대에서는 거의 한 80% 이상 네. 급증하고 있는 그런 질환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나라도 육류 섭취라든지 여러 식이 습관이 좋아지고, 그리고 경제가 또 발전되고, 이렇게 되면 모든 이제 생활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직장 생활할 때 앉아서 하는 자식 생활이 많고, 네. 그리고 사무실, 자동차 안에서 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급격히 이제 증가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군요.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일단 이 전립선이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림을 보시면, 네. 그 전립선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소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그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줌보라는 기관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방광인데, 거기에 우리가 소변이 한 400 정도 차면 오줌 누고 싶다는 이제 그런 감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소변을 배출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배뇨근에 이제 수축이 일어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머리에 보면 우리가 뇌관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죠? 네. 여기서 모든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오줌보를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오줌을 저장 배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신장에 우리가 인체 모든 노폐물이 모이게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오줌입니다. 그 요관을 타고 방광에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방광 바로 아래 부위에 요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라는 거는 옆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방광 바로 아래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직장 앞에 서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이라는 이제 그 네. 이야기를 이제 명칭을 붙이게 됐고요. 그러니까 전립선이 바로 우리가 인체 남성의 오줌 누는데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기관이죠. 남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립선 비대증이란 어떤 질환입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립선이 콩알을 말합니다. 콩알. 네. 아주 적죠, 그죠? 그래서 그게 한 사춘기 정도 되면 15 내지 한 20g 정도 우리가 방 크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대까지 서서히 자라다가 40세까지 보통 한 0.4g씩 매년 자라게 되겠죠, 그죠? 그게 60 내지 70대 되면 1년에 1.2g씩 자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60g으로 바뀌면 우리가 보통 사과 크기라고 하죠, 그죠? 때에 따라 심한 분은 한 100g 정도 사과 크기, 그리고 60g 달걀 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전립선이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옆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방광이 있고 요도가 있고 전립선이 점점 커지게 되면 오줌을 우리가 전부 다 배설을 못하고 일부는 배설을 하고 일부는 방광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제 배뇨 장애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시경을 보게 되면 젊을 때는 이제 여기 보면 오줌밥 뻥 뚫혔죠, 그죠? 네. 이게 서서히 자라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60, 70, 80대 되면 어떤 분들은 요도를 완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란
전립선이 자연스럽게 커짐으로 인해서 오줌의 출구인 요도를 막아서 소변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뭐 비대해진다고 하면 예.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그게 굉장히 커진다면 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전립선 비대증이 실제 얼마나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서구의 예를 들면 주로 이 질환은 과거에 이제 서구의 선진 사회에서 이제 발생된 네. 그런 질환이죠, 그죠? 서구의 예를 들면 40대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40대 40% 정도. 50대, 여기 보시면 50%, 네. 60대 60%. 향후 우리나라도 100세가 오겠죠, 그죠? 그때는 100% 걸리는 그런 질환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40대는 한 10 내지 15%, 그리고 50대부터 급격히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빈도를 차지하죠. 노화 때문에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주 원인은 고령화입니다. 주로 고령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가설이 있죠. 뭐, 인종이라든지, 주로 백인한테 많으니까 인종이라든지, 영양이 좋아진다든지, 네. 그리고 뭐, 동맥경화증이 뭐, 있는 질환이 나타난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이라든지, 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원인은 남성에서는, 고환이 존재한다는 거, 그죠? 그 고환에서 우리가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남성 호르몬. 아마 이제 서서히 그 나이가 들에 따라 그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질환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전립선 암이라든지 네. 비대증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거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전립선. 그럴 때는 또 전립 소변 넣는 게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르몬의 불균형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발병률이 40대는 40%, 50대는 50% 예, 이렇게 차츰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립선 비대증이 사실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은 아닌 거죠. 전립선 비대증은 초기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일상생활에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새벽에 뭐 일찍 깨고 이랬죠, 그죠? 네. 그게 그냥 노화의 현상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사실 그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증상이 있을 때는 단지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좀 불편한 정도거든요. 예를 들자면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을 때는 어디 우리가 외출을 할 때 수분 섭취를 금하죠, 그죠? 네. 그리고 오줌 넣을 때 참지를 못하면 우리가 어디 멀리 여행 갈 때 화장실부터 찾는 그런 습관을 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장거리 여행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리고 특히 또 추워지면 이 화장실 가는 회사 더욱 많아집니다. 예. 뭐 그런 정도 이제 미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이래 시기를 놓쳐버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니까 결국 우리가 뚝을 하나 쌓아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네. 그럼 뚝을 쌓아놓으면 우리가 그 위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농사도 못 짓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올 수가 있죠. 그죠?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뚝을 사는 걸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방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몸속에 나쁜 성분이 뭡니까? 바깥으로 배출을 못하게 되면 요폐가 지속돼서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죠. 그죠? 그러면 살아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요독증에 빠져.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많았는데 요즘은 조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는 잘 안 가죠. 그래서 방치는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네. 사실 뭐 다행스럽게도 생명에 큰 지장은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들을 겪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증상 중에 우리가 흔히 놓치고 지나가는 증상이 꽤 많죠. 그죠? 우리가 보통 화장실 가는 거는 적어도 3시간 지나서 가는 걸 이제 정상으로 하는데,
뭐 자꾸 한 2시간 정도에서 자꾸 간다든지, 그거를 1년을 평균을 두고 봤을 때입니다. 뭐 하루 이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소주를 자주 보고 싶은 빈뇨라든지,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오줌 누고 싶을 때 화장실 갈 때까지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죠. 참지 못해 나타나는 뭐 절박뇨라든지, 그리고 소변을 누기는 놓는데 뭔가 이래 뭡니까? 아랫배가 무지력하게 소변이 남아있다든지, 심한 분은 오줌 누울 때 끊기고, 그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화장실에 갔을 때 제일 끝에 나오는 분 있죠. 오줌 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그리고 밤에 잘 때 한 분 이상 오줌 누고 싶어서 깬다든지, 이게 바로 초기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 번쯤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죠. 네, 앞서 말씀하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다 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병원을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배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걸리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조기 진단과 조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남성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가장 흔한 이 초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초기 증상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빈뇨, 절박뇨, 야간뇨, 소변할 때 끊기는 이제 그런 증상이 바로 그 중에 네. 하나가 나타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대부분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보통 우리 남성들이 간과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무슨 늙어서 그렇다든지 이래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바로 초기에 알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립선 비대증에 걸린 경우에 진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진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증상, 네. 그 환자가 느끼는 증상을 우리가 표준화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소변을 누면 어떤 그 소변을 화장실에 몇 분 간다든지 뭐 그런 증상 점수표를 국제화한 이제 그 점수에 의해서 우리가 일단 그 환자의 병력과 증상 점수를 평가를 해서 우리가 8점이라든지 9점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매깁니다. 그죠? 그래서 8점 이하를 보통 경증, 8점 이상을 중등증, 18, 9점 이상은 뭐 심한 정도라고 이제 나타내죠. 이거는 환자들이 알게 됩니다. 스스로. 그죠? 그리고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오줌을 스스로 누는 걸 직접 측정하는 뭐 여러 측정 수술이라든지 요검사라든지 실제로 또 우리가 전립선 크기를 내는 초음파 검사라든지 학문으로 이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죠? 경직장 초음파 검사라든지 혹시 신부전 증상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신기능 검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검사가 있는데 바로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요즘 50대 이상 그 종합 검진을 할 때 꼭 들어가 있는 검사죠. 아마 한번 유의해 보시면 PSA 하는 이제 검사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변 뭡니까 배뇨 증상이 있은 환자의 10명 중에 1명은 암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고 전립선 암일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서구의 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만큼 되지는 않았는데 10명 중에 1명 같으면 굉장히 크죠. 그죠? 네. 그래서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가 소위 이제 전립선 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서 암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진단을 내리죠. 진단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암과 구분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이 되었을 때 예,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전립선 암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내면 네. 이 질환은 평생을 가는 질환이거든요. 그죠? 네. 이게 뭐 보통 우리가 질환이 몇 개월 가서 거친다든지 이게 아니고 살아있는 한은 예를 들어 암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거 없다면 오래 살면 살수록 진행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우리가 조금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지켜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기요법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좀 더 심한 분들은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약물 치료를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
그리고 건강이 아주 안 좋은 분은 수술이 필요한데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신 분은 조금 이제 덜 침수적인 그런 네. 수술법, 뭐 그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네 가지 정도의 치료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대기요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대기요법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증상 점수표를 우리가 환자가 작성을 했을 때 한 8점 정도 이하로 아주 경증의 환자, 그죠? 이런 분들을 예를 들어 한 40대, 50부터 평생 약을 드시라 하면 좀 골치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든지 50대 젊은 분들, 저희들 한 60대까지는 굉장히 젊은 분으로 봅니다. 그런 젊은 분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대기요법을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조금 중증도로 있더라도 또 때에 따라서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나 이런 걸 원치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런 분들,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자기가 습관화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이제 적절하게 간격을 두면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악화 요인을 미리 제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추운 겨울날 우리가 추울 때 감기약 잘못 드시면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기약 중에 알파 작용제가 있어요, 그죠? 그런 약들을 우리가 전립선부 요도를 갑자기 수축시켜 버립니다. 네. 그래 추운 날씨에 이것도 전립선부 요도를 수축시키거든요, 그죠? 그럼 오줌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피부약 중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자가요법을 하는 복합 감기약이죠. 거기 꽤 많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하시라 저희들이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고, 그래 술, 그죠? 이 갑자기 요량이 늘어나거든요. 그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또 수박 드셔보시죠. 그거 오줌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네. 또 오줌 자주 넣으시는 분들은 뭐 매운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도 더 심해지고, 그리고 소변을 오래 참지 말고 중간중간 멀리 다니실 때 화장실을 가시라 등등 여러 가지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대기요법입니다. 네. 뭐 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에 앞서서 이 원인을 제거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약물 치료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나요? 약물 치료의 경우. 약물 치료는 우리가 중정도 이상 정도 될 때는 우리가 약물요법을 시행을 하죠. 그죠? 시행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예민하신 분은 경증일 때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로 하니까. 그런 경우에. 또 어떤 분들은 중정도 돼도 필요한 한 분은 아까 대기요법을 한다 했죠. 그죠? 이제 중정도라도, 있을 때 우리가 약물요법을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는데, 또 심한 정도라도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가 있겠죠. 네. 그런 환자, 그리고 수술 치료를 원치 않은 환자, 그런 경우에 이제 약물요법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모든 경우에 다 약물 치료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약물 치료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좀 심한 경우겠죠. 그죠? 네. 심한 경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약제를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하나는 소위 이제 알파 차단제라는 이제 교감신경 차단제, 전립선부 요도의 수축을 방지하는 약이거든요. 그죠? 그하면 증상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 남성 호르몬 차단제,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 약을 드시다 보면 부작용이 조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교감신경 차단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해서 앉았다가 서면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경우라든지, 네. 그런 분들은 약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요하는 환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갑자기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현상은 이제 급성요폐라고 하는데, 그게 재발적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오줌을 잘 배설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콩팥 기능이 나빠진 심부전증에 빠진다든지, 또 혈뇨를 보이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환자. 그리고 재발되는, 전립선이 자꾸 재발되기 때문에 여러 감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오줌을 오래 못 넣으면 우리가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돌이 쌓이게 되겠죠. 네. 그럼 방광에 커다란 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을 쓰면 안 되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수술법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사실 이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는 심장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질환들을 않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이런 예. 경우에는 수술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먼저, 사실 요즘 우리가 전립선 연령으로 보면 한 60대 정도는 굉장히 젊은 분으로 보고, 네. 적어도 이제 한 60대 후반이나 70대, 80대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그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수술요법 중에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가는 게 있어요. 예, 그림에서 보듯이 네. 여기 루프가 있죠, 그죠? 루프. 여기 전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요즘, 이 루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 루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라냅니다. 이렇게 공간을 확대해 주죠, 그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예를 보면, 여기 보면 우리 오줌 구멍을 막고 있죠. 이렇게, 뭡니까? 넓혀줍니다. 네. 그러면 오줌을 잘 누게 되겠죠, 그죠? 이 수술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그런데 그 연령이 70, 80 되면 다른 병이 없을 리가 없죠, 그죠? 뭐, 때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노인분들이 약을 뭐, 한 7, 8, 10가지 이제 흔히 있는데, 그 중에 당뇨도 있고, 심장병도 있고, 간상동맥 질환도 있고, 뭐, 중풍해가지고 저 팔다리 못 움직이신 분도 있고, 꽤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게 마취의 문제죠. 마취, 수술 자체보다는 마취의 그 위험성이 더 높죠, 그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비침습적인 요법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 방법 중에 이게 그 수년간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됐는데, 온열 요법이라든지, 레이저 요법이라든지, 알코올 주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 효과가 수술법만큼 안 나오죠, 그죠? 그렇지만 요즘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비교적 효과가 좋고, 마취의 리스크가 있는 분한테는 이런 방법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상기업 합금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게 늘어났다 줄어났다가 마음대로 되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전립선부 요도를 전립선이 막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요런 합금을 우리가 고온에서는 요 모양을 유지하면서 저온으로 떨어뜨리면 실처럼 빠질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죠? 요걸 그 터진, 막고 있는 부위를 삽입을 하는 거죠. 심혈관을 우리가 심근경색 환자 혈관 막히는 거 있죠? 네. 그것처럼 여기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마취를 우리가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하실 때 수면 정도 마취하에서 한 1, 20분 정도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마취 리스크가 있는 경우는 이 방법을 시행하면 또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그 검진 시에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을 반드시 구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모든 분들이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 성격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네.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인한테 굉장히 심각한데, 걱정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를 오래 놔두면 암이 되지 않은가, 그죠? 암이 되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사람 중에 한 10% 정도가 암일 수 있다는 이야기지. 네. 그게, 비대증을 놔둬서 암이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대증 환자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암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암은 다른 원인으로 발생이 됩니다. 아주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암으로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암으로의 진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봐도 상관이 될 것 없습니다. 같네요. 예. 그렇다면 이 전립선 비대증을 평소에 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좋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까? 요즘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이 방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악화를 예방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늙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젊어지는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전립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자면 화장실 자주 가시는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을 떨어뜨리는 카페인이 많은 음식, 커피, 콜라, 사이다, 뭐 차도 되겠죠, 차도 그죠? 네. 그런 경우를 사회생활이 가능한 정도까지만 하시지 그걸 하루에 뭐 몇 잔씩 드시면 뭐 꽤 많습니다, 그죠? 즐기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런 거를 줄여야 된다 이랬죠. 그리고 특히 이제 붉은 색깔을 띤 고기 같은 거 있죠, 그죠? 네네. 이런 거 육식 같은 거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줄이시는 게 좋고, 그래 저지방식, 저콜레스테롤식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절도 있는 일상생활, 이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은 오래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이제 하시고, 과한 음주를 줄이시고,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날이 오면 감기약이라든지 피부약이라든지 이런 악화될 수 있는 걸 복용치 않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음식 관계는 뭐 많죠. 음식이 주로 우리가, 시중에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것 중에 오줌을 잘 나게 하는 약들이 있죠. 그죠? 네네. 요즘 옥수수 차독하면서 이제 상품화도 되고 있는데 뭐 잘 아시죠? 그 중에 우리가 토마토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볶음자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전부 그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음식이니까 세상이 되겠죠. 그죠? 그 중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거는 토마토를 들 수가 있죠. 토마토에 보면 우리가 산화방지 효과가 있는 리코펜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전립선 건강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실 때 그게 조금 익혔을 때 그 활성도가 증가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좋다고 토마토 주스 갈아서 이래 드시고 하면 특별히 효과 있는 게 아니고, 익혀서 먹어라. 뷔페 식당 갔을 때 우리 토마토를 조금 익히는 거 있죠. 그죠? 네네네. 그때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마토를 드시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은 있죠. 그죠? 음식은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이런 음식 좋고 이런 음식을 금하시오 하면 정말 따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거는 안 드시고 이거는 드시고. 또 그 음식만 드시기도 그게 하고. 문제입니다. 네. 그게. 그래서 골고루 드시되 이거를 좀 더 신경 써서 드시는 게 좋고, 예를 들면 영양실조 걸리는 수도 있으니까 골고루 네. 드시면서 그 토마토라든지 적당히 익히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1년부터 블루애플 캠페인이 시작됐는데요. 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립선 비대증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또 초기 증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시작된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변과 관련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나 40대 이후에는 자신의 배뇨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증상을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TV메디컬 2080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